33쪽 8강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 대해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먼저 네모 1, 문학사적 맥락입니다.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갈래고요. 그 다음에 문학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갈래는 이런 거죠. 동시대의 수많은 작품들과 경쟁하고 공존한다라고 했고요.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서 결국에는 갈래의 특징이나 어떤 그 당대의 사실, 역사적 사실과 관련 지어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잘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학사적 맥락을 이루는 요소 발호 2 가겠습니다.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갈래인데요. 내용, 형식,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제로에서 모에서 유로 갑자기 뻥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영향을 받습니다. 앞시대의 어떤 갈래의 특징 영향을 받는다. 예를 하나 들면은 신라시대 향가가 이래저래 전해져서 그 시조의 형태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시조가 어디서 나왔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가보니까 19채의 향가와 되게 형태가 비슷하더라. 그런 이제 19채 향가의 마지막 후에 감탄사가 나오고 이제 그 음보 뒤에 있는 음보가 되게 비슷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향가가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읽으라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의 갈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작품들이 있죠. 여러 작품들이 있고요. 이 갈래는 다른 갈래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다른 갈래에도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래 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요. 이 작품 안에서, 이제 갈래 안에서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도 주고받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석가 같은 경우, 다른 작품의 유명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어떤 구절이 동일하게 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요 관계를 이제 생각하라라는 건데,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결국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갈래의 특징이죠. 예를 들어 고려 가요의 특징은 뭐다, 시조의 특징은 뭐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면은 그거를 작품을 읽으면서 확인하면 있는 거죠. 그리고 확인이 됐다라면 표시. 여기에는 상음보가 이어지네. 고려가요네. 고려가요는 서민들의 진솔한 내면을 잘 드러내놓은 거니까, 이게 이제 당시 서민의 마음이 이렇구나. 솔직하게 얘기했네. 담백하게 얘기했네. 근데 이제 이런 고려가요라는 거는 궁중에서도 불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궁중에서 연애되는 걸 고려해서 하나 중간에 더 첨가된 부분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내면서 읽는 게 여러분들의 수험생으로서 이제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며 읽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기로 만약에 제시될 수도 있어요. 보기에 나오는 어떤 한 내용 요소를 작품에서 확인하는 것. 역시 동일한 사고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사적 맥락이었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는 것도 있다. 네모입니다. 아까 다른 작품 간에 이제 갈래 안에서 다른 작품 간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갈래가 이제 다른데도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까 그림에서는 라지 A가 소문자 B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는 이제 심청과 관련해서는 판소리계 소설이 또는 판소리가 현대 시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갈래도 다르고 작품도 다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패러디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렇게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얘기하는 게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들 때 두 작품 이상을 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소재가 같거나 주제가 비슷하거나 이미지가 비슷한 게 있거나 이럴 때 걔네들을 묶어서 이제 묻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비평문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심화학습이라면서 가산점의 내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문제 먼저 확인하고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심청가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이제 한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딱 핵심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캐치하고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1번 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요 관로만 채우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바로 요거였습니다. 어떤 장면을 잘 봐야 되냐면은 3년 만에 이제 부녀가 상봉하는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 거기에서 심항우이 심청이가 되겠죠. 아버지의 정체를 바로 확인하는 대신 무엇을 하느냐거든요. 무엇을 하느냐. 미리 답은 적어놨는데 신봉사의 신상을 파악을 합니다. 뭐 이름은 뭔지, 뭐 처자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요. 그런 대목을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문제 시험에서 만났다라면은 만나는 장면에서 바로 확인하지 않고 뭐 하는지 찾아야지 하는 목표를 갖고 지문을 얼른 빨리빨리 읽어내야 되겠죠. 그런 데서 이제 시간을 절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개념 하나는 이런 지연 이제 기법을 통해서 서사적 긴장감을 이제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긴장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긴장감은 너희들이 언제 긴장하느냐 생각해 보면 돼요. 일반적이지 않을 때죠. 그 평상시 늘 반복되는 삶이라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뭔가 새로운 게 딱 있다.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는데 갑자기 뭐 BTS 뭐 정국이가 뭐 교문에 서 있다. 뭐 이러면은 긴장하겠죠. 긴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걸 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낯선 데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버지를 만나면은 바로 얼쑤 달려들만 한데 심청이가 뭐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대목이 들어갔죠. 그러니 지연시킨 거고 왜 달려 들어가서 안기질 않아? 왜 아버지하고 달려가지 않아? 하면서 긴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살짝 내용을 보러 가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심청가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그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에게 시키는 거죠. 오면은 맹인들이 오면은 신맹이면 이제 별궁으로 모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봉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잡아가니까 내가 딸내미를 갱당수에 이렇게 희생시키고 눈도 못 뜨고 이래 살아가는 게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합니다. 내가 살아 못하겠는가 하면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근데 이제 심청이가 보니까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왕이나 왕비들이 앞에 이제 주렴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모자 끝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봐라,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어디 사는지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봐라 하고 신상 파악을 하죠. 이게 이제 지연이었고 우리에게 왜 빨리 안 가? 하면서 이제 긴장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봉사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막 이야기합니다. 이러저러 했는데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줬을 때가 있겠는가? 사회적인 표현이죠. 당장의 목숨을 날 죽이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서 못 참아서 달려갑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니까 신봉사가 깜짝 놀라죠. 제가 정리하는 부분의 특징을 한번 잘 보면요. 누가 뭐 했다, 왜,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거죠. 신청이가 명령했다. 왜? 보고 자기 아버지 찾으려고. 신봉사가 나타나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거죠. 죄지었다. 근데 심청이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꼭 물어봐라. 안 보이니까. 왜? 확인해야 되니까. 그죠?
서사적 기법도 뭐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연, 긴장.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용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으시면 됩니다. 시봉사가 깜짝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인데 달 좀 보자. 신봉사인데, 그지? 그랬다가 눈이 번쩍 떴습니다. 부처님의 도쇼입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게 심청가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확인한 대로 신상을 묻는 질문을 하죠. 지연이호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나 작품, 이제 배꼽을 위한 연가 5라는 작품 보러 갑시다. 어떤 테마로 무엇을 목표로 읽어야 되는지,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찾으며 읽어야 되는지 보기를 통해 확인하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박스입니다. 배꼽이네요, 배꼽. 제목에도 나왔으니까. 배꼽의 의미가 뭐냐, 상징적 의미를 물었는데요. 박스 보니까 시인은 배꼽을 위한 연가 1에서 이건 옵니다. 이제 1을 이제 갖고 온 거야. 우리는 배꼽 위에서 평등하다라고 있습니다. 평등하다. 평등이 역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배꼽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혈육 관계를 상징하지만 대출 시인의 말에서 배꼽은 다른 거죠. 모든 관계의 평등성을 함축하고 있는 평등성. 계속 반복돼서 평등. 우리의 삶을 무엇에 빗댄 거, 요 미리 찾아놨는데 외국어에 빗댄 나의 표현에서 어머니와 자식도 결국에는 따로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등한 존재다. 평등한 존재. 그래서 우리 나 작품 잘 모르겠지만,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평등. 배꼽이라고 하는 게 평등을 나타낸다. 그거 알고 해석해야 돼. 배꼽 나오면 평등이에요. 평등. 됐고요. 3번 문제 보기 가겠습니다. 이건 가와 비교하라고 하는 건데 보기의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잘 쫓아오세요. 보기. 시인 김승희는 다음과 같이 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시가 반성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시는 무엇이고 왜 나는 시를 쓸까?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뭐예요? 반성적 관계라는 거. 잘 모르겠어. 반성적 관계가 뭔지. 반성 정도만 머릿속에 갖고 지나갈게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친 무릎들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나는 시를 쓴다. 다쳤잖아요. 상처, 시련, 이런 거. 거기에 대한 반성,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시의 언어는 지배적 힘들과 반성적, 조금 더 구체화되네요. 반성이란 게 무엇에 대한 반성이냐면 지배적 힘들과 반성적 관계. 지배적 힘들 하면 너희들 생각나는 게 뭐니? 기존의 제도나 어떤 도덕 이런 게 되겠죠. 여튼 기존에 누구나 다 따르는 그것 또 포함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거죠. 반성적 관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반성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거대 권력, 제도와 반대되는 것이구나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맺고 있을 때 싱싱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래야 생명력을 갖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그의 문학과는 가의 심청과 같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복무하는 신화적 인물. 누굽니까? 심청이잖아요. 그러면 심청이의 심청이를 지배했던 지배 이데올로기. 심청이가 무엇에 따라 행동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당수에 몸을 던졌니? 효라고 하는 거죠. 반대, 이제 이렇게 누구나 하려고 했던 효.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와 새로운 삶의 질서에 대한 바람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김청이와 비교한다면은 기존의 어떤 가치관, 효도죠. 요거가 반대되는 어떤 무엇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게 뭘까? 요걸 찾는 게 우리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2번과 3번을 정리하면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나왔어요. 평등. 누구나 평등하다. 그리고 그것을 효라고 하는 걸 적용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적용을 하겠죠. 그죠? 부모, 자식 간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반성적 사고가 아닐까. 예측은 됩니다. 지문을 확인하러 가봅시다.
자, 이제 배꼽을 위한 연가 5. 지문 보러 왔습니다. 우리 보기에서 확인했던 거 한 번 더 보면은 지배적인 힘, 기존의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대한 반성, 극복, 새로운 삶의 질서를 바라는 거, 구하는 거, 여기에 대한 거. 이게 이제 결국 가는 게 평등이었고요. 기존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효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효에 대한 가치관, 심청이가 했던 거고, 목숨까지 던졌던 이것과 이제 반대된다라고 할까요? 극복했다라고 할까요? 반성적 사고, 평등으로 향해 갈 건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죠. 요거를 지문에서 확인을 합시다. 첫 번째 예입니다.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심청이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살아있겠다. 인당수에 몸 안 던지고 살아서 시를 짓겠다 했습니다. 시 썼으니까 시 지었네요. 잘 살고 있네요. 여튼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다. 태도죠. 네. 그러면 효에 대한 가치관, 심청이처럼 자기 몸을 던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평등은 안 나왔습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라고 한다면은 시 정도가 되겠죠. 시.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요. 시를 짓겠다. 시가 뭔지는 뭐 여기서는 다 잘 안 나타나니까. 다음 2연. 공양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반복입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에 남아, 여기에 남아. 현실이 되겠죠. 거기에 남아서 책을 보겠습니다. 또 의지 태도니까 물결 같습니다. 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 시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측한다면, 보기로 한다라면은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찾아내겠다. 그것을 이제 구하겠다라는 어떤 도구로서 시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면 나비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서의적 표현이죠. 죄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다 알고 있죠?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죄 아닙니다. 역시 설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효라고 하는 기존 가치관을 염두에 두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누에고치 이게 부모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껍질 이것도 이제 알이니까 이것도 부모와 같이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버리는 것 죄일까요? 부모를 버리는 것,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지 않는 것 죄일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우리 독자대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서리적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에 그 대신 인당수에 빠지는 대신이죠. 내 목숨을 던지는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행태도 나왔고요. 점자책이 뭔지 몰라요. 근데 시나 책이나 점자책이나 같은 의미로 평등 또는 새로운 삶의 질서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사드리겠다. 점자책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겠죠. 이건 알고 있네요. 아무튼 방법까지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약간 평등 누구과 누구의 어머니와 아들, 자식 사이에 평등 느끼나요? 늘 받는 존재,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주는 것이죠. 예, 모반의 학생이, 이름에 해자가 들어가는 학생이 질문을 해서, 영상을 잠시 끊었습니다. 다시 가죠. 어디까지 했냐. 여기서 약간 평등의 이제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그죠? 한쪽으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다시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찾은 것과 이제 이어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경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어네요. 서술 어딨니? 모두 이와 같다. 비유적 표현이네. 뭐와 같은지 외국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문제로 나왔었죠? 이제 삶을 외국어와 비유함으로써, 외국어에 비유함으로써, 이제 결국 따로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등한 존재, 여기서 나오네요.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라고 한 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평등한 존재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가 주체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주제가 그 부분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비유법을 통해서 주제 잘 전달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효라고 하는 것,
심청과 관련된 거죠.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시를 짓겠다, 책을 보겠다, 예, 그 다음에 어머니께는 이제 점자책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평등과 관련된 말이고요. 그것은 예전의 효에 이제 갇혀있던 그런 기존의 힘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찾아가며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겠다. 어머니에 대한 효는 어떻게 된다? 어머니를 무시하라, 뭐 부모님을 무시하라 이게 아니고요. 여기 이 사람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같은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선생님이 아무리 뭐 영어로 막 얘기한들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지 학생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자식 다 평등하게 주체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문제 보러 가죠. 2번, 3번입니다. 2번은 아까 했죠. 무엇에 비유하느냐? 우리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외국어에 비유한다. 그래서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 보기는 뭐 계속 작품 읽으면서 고려를 했습니다. 기존의 것과 달라진 새로운 것, 반성적 사고. 이게 뭐냐?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효가 아니라 뭐다? 평등이었습니다. 평등. 그리고 주체적인 삶이었다. 이걸 알아냈고요. 이제 문제 보러 갑시다. 1번 선택지.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이까지 맞아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황후가 된 심청의 내력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 결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황후가 된 심청의 내력에 대한 이건 이제 뭐예요? 이게 그거죠. 좀 초월적 초월적인 힘의 도움을 얻은 거잖아요. 그지? 아주 우연하게도 그런 이제 세계관에 대해 비판적 거리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적절합니다. 2번 누에고치를 버리고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냐고 묻는 것은 답은 서리적 표현이라고 했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동양젖을 얻어먹여 기른 부모에게 보훈하기 위한 심청의 희생에 대해 반성적 관계를 추구한 결과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부모의 이제 뭐죠? 부모의 이제 낳고 기름에 대한 심청의 희생, 결국에는 효잖아요. 그렇죠? 효에 대한 반성적 관계, 새로운 인식을 전해줬습니다. 2번도 적절하고요. 3번, 점자책을 사들이고 이를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도로 자식의 역할을 한정한 것은 딸이 효성이 출천하다고 말한 하늘이 내린 거예요.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출천하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대해 효를 강조한 거죠. 반성적 관계를 추구한 거에 효에 대한 반성적 관계. 반대 맞습니다. 4번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은 맞아요. 희생이 강요되지 않는 삶에 대한 희구를 바탕으로 인당수로 표상되는 딸의 일방적 희생을 다친 무릎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옛날 것을 효죠. 거기에 대해서 다친 무릎, 아픔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적절합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거였죠. 도술로 눈을 번쩍 뜨게 해주는 초월적 인물. 누구예요? 부처죠. 부처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 결과이다. 불교에 대한 도전인가요? 그리고 시에는 부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죠. 화자가 지금 이제 기존의 것으로 새로 반성적 사고를 한 것은 바로 효입니다. 효. 이 효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죠. 평등과 주체적 삶이라는 이런 종교적인 관점을 비판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